네가 분수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유혹한 여자야? 재벌가 어머니의 잔인한 모욕에 골목 바닥에 쓰러진 수영. 그녀의 뱃속에는 육주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 사연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수영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물기가 스며들었지만 수영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종이 한 장,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임신 6주, 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5살의 수영은 이 작은 섬유 공장에서 1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수영의 삶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성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에 다니는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성은 신분 차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공장 앞에서 수영을 기다렸고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수영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 같은 여공이 대학생과 어울리는 것이 맞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 전 태성은 수영에게 말했습니다. 졸업하면 결혼하고 싶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분 차이가 컸지만 태성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수영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만나자는 태성의 말에 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영이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종이를 바라보다가 수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쁨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수영아, 괜찮아.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태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영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태성은 이번 주말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성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 강일성과 어머니 박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성은 대형 건설사 회장이었고 영희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일성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느 집안 딸이냐? 태성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가 찻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일성이 천천히 신문을 접으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방으로 가라. 조금 생각을 해보마. 거실에 남은 일성과 영희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어요. 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영은 집에서 태성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그는 분명 부모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성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수영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내내 전화기를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걸까? 수영은 불안했지만 태성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영이 공장에서 퇴근하여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녀가 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영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수영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일성과 박영희였습니다. 영희가 입꼬리를 비틀며 다가왔습니다. 수영의 낡은 작업복과 먼지 묻은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분수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유혹한 여자야? 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태성 씨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성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수영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수영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영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다. 애 지우고 떠나라. 일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태성 씨를 사랑해요. 순간 영희가 다가와 수영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영희는 수영의 가슴을 밀쳤고 수영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딱딱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수영은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영희가 쓰러진 수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 애를 낳으면 우리가 빼앗을 거야.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말이야. 넌 평생 그 애를 볼 수 없을 거야. 아이를 빼앗는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천한 계집한테 속았다는 게 치욕스럽다.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차가 출발했고 배기가스가 수영의 얼굴에 뿌려졌습니다. 수영은 골목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무릎이 쑤셨지만 가장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겠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수영은 배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수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영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을까? 넘어졌을 때 다치지는 않았을까? 수영은 불안했지만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가 무사하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영은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태성에게 말해야 할까? 그의 부모가 자신에게 한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태성은 부모와 싸울 것이고 결국 모두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설령 결혼한다 해도 저 사람들은 언제든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영은 전화기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고 수영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수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했던 지난 1년이 떠올랐습니다. 태성과 함께 걸었던 공원, 그의 따뜻한 미소, 손을 잡았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태성은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는 것을. 신분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잔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영은 공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뺨에 멍이 가시지 않았고 거울을 보면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릎의 상처도 아물지 않아 딱지가 앉았다가 벗겨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픈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에게서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수영은 전화기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애를 낳으면 우리가 빼앗을 거야.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누군가 아이를 빼앗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수영이 울부짖으며 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잠에서 깬 수영은 결심했습니다. 떠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성을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그것만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뺨에 멍이 조금 옅어져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영은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태성을 만나서 이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자 태성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수영은 문 앞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문을 열자 태성은 수영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영아,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나 걱정했잖아. 수영은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이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수영이 막아섰습니다. 태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애는 내가 키울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태성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안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수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수영의 손을 잡으려 하자 수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태성의 눈빛이 변하고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야? 정말 날 사랑하지도 않았던 거야? 정말로 돈 때문이었어? 수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오해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그래야 깨끗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 등을 돌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태성이 뒤돌아보았습니다. 배신자.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영은 문 뒤에 기댄 채 주저앉아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태성은 떠났습니다. 수영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창밖은 어두웠고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수영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외로운 길을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수영에게 남은 이유였습니다. 작은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은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분만실에는 남편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수영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수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영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수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들아, 너의 이름 준태야. 이준태. 준수하고 크게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틀 후 담당 의사가 수영을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고 수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기에게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적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수영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발달이 느릴 수 있고 특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수영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준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요람 속에서 자고 있는 아기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른 아기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퇴원 후 수영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준태의 분유값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준태가 자라 유치원에 보냈지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준태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느리더라도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준태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준태가 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습니다. 뇌의 구조와 신경계에 대한 의학 내용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에 무관심하던 준태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태가 화면에 나오는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게 따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숨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태는 평소 어눌하고 느린 말투였습니다. 간단한 문장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준태는 방금 들었던 내용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수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수영은 준태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준태에게 의학 용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태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인체 구조 그림을 보여주자 각 부위의 명칭을 막힘없이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수영에게 설명했습니다. 준태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적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특정 분야에서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태의 경우 의학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교육받는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절망과 싸우며 버텨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았던 그날, 장애 진단을 들었던 순간, 밤마다 울었던 날들. 하지만 이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수영은 그날부터 준태를 위해 의학 서적을 사모았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책값으로 썼고 중고 서점을 돌아다니며 해부학 책과 생리학 책을 구했습니다. 준태는 그 책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의학 방송이 나오면 녹화했습니다. 준태는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수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학교 측은 준태를 특수학급에 배치하려 했지만 수영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 끝에 준태는 일반 학급에 배치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학교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준태가 교문을 나서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함께 의학 서적을 펼쳤고 준태는 그림을 보며 무언가를 흡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태는 훌륭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학 지식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해부학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교과서를 펼쳐 구조를 확인하는 동안 준태는 단번에 모든 신경과 혈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병리학 시험에서는 복잡한 질병을 완벽하게 서술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수영은 여전히 공장과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말마다 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준태를 만났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태는 신경외과를 선택했습니다. 전공의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밤낮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고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소통이 어려운 준태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준태는 미세한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집도했습니다. 복잡한 뇌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는 준태를 신뢰했습니다. 동료 의사들도 준태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준태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수영은 병원을 찾아갔고 흰 가운을 입은 준태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이준태 신경외과 전문의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영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운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버텼습니다. 준태가 수영을 발견하고 다가와 어눌하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영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이 보였습니다. 준태는 도심 대학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고난도 뇌종양 수술을 담당했습니다. 일반 대화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수술실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준태의 어색한 말투와 눈맞춤을 피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준태는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을 살려냈습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준태를 처음 만난 환자들은 불안해했지만 수술 결과를 보고는 모두 감사해했습니다. 준태의 손은 정확했고 판단력은 뛰어났습니다. 수영은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준태는 사회적 소통이 어려워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수영과 함께 살았습니다. 수영은 여전히 아들을 돌봤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느 저녁 병원에 85세 남성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의식은 흐릿했고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신경외과에 연락했습니다. 당직이었던 준태가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크기가 상당하고 위치가 위험했습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준태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강일성이었고 보호자는 아들 강태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준태는 그 이름들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보호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6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태성이었습니다. 준태는 그에게 다가가 어눌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태성은 준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말투가 조금 어눌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준태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뇌종양의 위치와 크기,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태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종양 말기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태성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준태는 서류를 받아들고 수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성은 준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성이 수술실로 옮겨졌고 태성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준태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성이 달려가자 준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이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태는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일주일 정도 지나야 의식이 돌아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성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성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성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태의 정교한 수술 덕분에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로웠습니다. 뇌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신경 손상도 최소화되었습니다. 태성은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일성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의 표정으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준태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았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일성은 준태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준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고 수영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을 만나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탄 뒤 8층 신경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영이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한산했고 오후 면회 시간이라 환자 보호자들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막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성이었습니다. 태성도 수영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친 수영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맑았던 눈동자, 수줍던 미소,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의 입술이 떨리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영이?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수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지워버리려 했던 기억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태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던 수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이 그녀를 불렀지만 수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병원에 있는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태성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아버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일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영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은 의자에 앉으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태성을 보고 영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색이 안 좋네.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수영이를 봤습니다. 순간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일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영이라고? 네, 30년 만에 봤는데 분명했습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이 병원에 있어?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우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일성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 여자에게 했던 일들. 수표를 던지고 뺨을 때렸던 그날. 밀쳐 넘어뜨리고 협박했던 순간. 냉혹하게 내쫓았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영희도 불편한 표정으로 과거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봐라. 왜 이 병원에 있는지.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원무과로 가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영이라는 사람이 이 병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태성의 간곡한 부탁에 한 가지 말을 해줬습니다. 이준태 교수님을 매주 토요일에 만나러 오세요. 오늘도 그래서 방문하셨을 거예요. 태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준태, 아버지를 수술한 그 의사. 수영이 그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수영과 이준태, 두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태성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병실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이준태 교수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가 수영의 아들일까? 아침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태가 병실에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일성은 침대에 누운 채 준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태성을 닮았을까 아니면 수영을 닮았을까? 일성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끌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준태는 회진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일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수님 어머니가 이수영 씨이신가요?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환자가 어머니 이름을 아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일성은 순간 숨이 막혔고 태성도 얼어붙었습니다. 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교수님 어머니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준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다가 다른 환자를 봐야 한다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 남은 세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의사가 수영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태성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성이 간호사를 불러 이준태 교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태 선생님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지적장애가 있지만 의학 분야의 천재세요. 일성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자신들이 수표를 던지고 밀쳐 넘어뜨렸던 그 여자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식조차 몰랐던 아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준태가 다시 회진을 왔습니다. 일성은 준태를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 젊은 의사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의 아들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준태는 퇴원 날짜를 알려주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태성은 복도로 따라 나가 준태를 불러 세웠습니다. 태성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태는 다음 환자를 봐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성은 복도에 혼자 남아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성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담당인은 일주일 후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성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의사가 되어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성은 간호사를 불러 이준태 교수를 병실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성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잠시 후 준태가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준태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일성을 바라보았지만 눈맞춤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소통이 어려운 준태의 특성이었습니다. 일성은 준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는 태성을 닮았고 인매는 수영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일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준태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교수님 어머니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준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어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일성은 계속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태는 잠시 기다렸지만 일성이 말을 이어가지 않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용건이 있으신가요?
일성은 고개를 젓자 준태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성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준태에게 당신은 내 손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준태가 복도로 나오자 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준태를 불러 세우자 준태는 고개를 들어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강태성입니다. 준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계속 말하려 했습니다. 내가 교수님의 아버지라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사는지조차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태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태성은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준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싶었고 아들을 안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준태는 자신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습니다. 준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환자를 봐야 합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자 준태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멀어지는 뒷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놓친 순간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없이 혼자 자랐다는 것, 어머니만 알고 살았다는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잘못은 부모가 저질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성과 영희가 수영을 내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수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태성이 병실로 돌아가자 일성과 영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병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불을 켜자 밝은 형광등 불빛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일성은 퇴원 날짜를 앞두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수영을 만나야 했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사과는 해야 했습니다. 일성이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수영이의 주소를 알아내줘. 태어나면 찾아가 봐야겠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함께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일성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짐은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들을 살린 의사가 누구인지 알게 된 후로 일성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여자의 뺨을 때렸던 손, 임신한 몸을 밀쳐 넘어뜨렸던 순간들. 태성은 병원 원무과를 통해 수영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간곡히 부탁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태성은 부모에게 주소를 알려주자 일성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수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 점점 낡은 동네로 들어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제 계단이 보였습니다. 일성과 영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손자가 자랐고 이곳에서 수영이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일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저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만약 그때 수영을 받아들였다면 준태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복도에 여러 집의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성이 수영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작게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수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세 사람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성과 영희, 그리고 태성.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수영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가 복도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성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80대 노인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태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영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영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이들을 증오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증오는 사라졌고 이제는 그저 나이든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자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영은 문을 열어주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준태의 의사 면허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준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성은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모든 사진에 수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의 곁을 지킨 어머니였습니다. 일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수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일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은 잠시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수영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오래전에 했어요. 영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수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영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일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태는 아버지가 태성이인 걸 압니까?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영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아들에게도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수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태는 사회적 소통이 어려운 아이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조금씩 다가가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수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밤새 울며 키울 때, 학교에서 놀림받을 때 어디 계셨어요?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영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아들 곁에 없었고 준태가 힘들어할 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은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증오도 원망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지금 준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준태는 지금 행복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일성은 고개를 숙였고 영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영의 결심이 확고했지만 영희가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손자를 한 번만 볼 수 없냐고,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태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면 불안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성과 영희는 천천히 일어섰고 태성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수영은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현관에서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성의 목소리가 떨렸고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자 세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영은 창문으로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부부와 중년의 남자. 한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거실에 앉아 준태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영의 집을 방문한 이후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부모와 함께 갔을 때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영에게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수영의 얼굴이 떠올랐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태성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수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성은 만나고 싶다고 할 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만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일이었습니다. 수영은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였습니다. 태성은 약속 장소인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공원에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수영이 먼저 와 나무 벤치에 앉아 봄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영이 태성을 보고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태성이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태성은 수영 옆에 앉았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흐른 후 이렇게 가까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꽃잎이 공중에서 춤을 췄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앞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들었어. 그때 부모님이 너한테 뭘 했는지. 수영은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성은 부모가 수영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빼앗겠다고 협박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이 아니었고 수영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부모님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수영은 조용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본 결론이었습니다. 태성이 알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수영의 말이 맞았기에 태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권력과 재력 앞에서 그 시절의 자신은 무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더 노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준태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수영은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영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수영은 담담하게 말했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장애 때문에 절망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수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준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태성은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은 수영만큼 강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 나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결혼했어. 아들도 있고. 수영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의 손에 낀 결혼 반지를 이미 봤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수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을 살았고 나는 내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태성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영의 이해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지만 수영은 차분했습니다. 준태는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태는 그럴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수영은 설명했습니다. 준태는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의사로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면 혼란에 빠질 거예요. 태성은 한 번만이라도 아들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준태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공원,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수영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해, 준태를 잘 부탁해.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등을 돌려 공원을 떠나려 했지만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수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때 사랑했던 태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먼 사람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수영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벚꽃잎이 공중에서 흩날렸습니다. 수영은 천천히 집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수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태가 병원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의학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준태야. 준태가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으며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준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밥솥에 밥을 확인하고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준비였지만 수영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준태는 텔레비전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태는 오늘 있었던 수술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눌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뇌동맥류 환자의 수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치가 까다로웠지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전문 용어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잘했네, 우리 준태. 수영이 미소 지으며 말하자 준태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준태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산책했어. 수영은 담담하게 대답했고 준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수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준태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의대에 합격했을 때, 의사가 되었을 때,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영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태는 거실로 가서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또 다른 의학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준태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수영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 선택이 옳았을까? 태성을 떠난 것이, 혼자 아이를 키운 것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알 수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준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수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준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수영은 거실로 돌아와 준태 옆에 앉았습니다. 준태는 여전히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수영은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의사가 된 아들이었습니다. 준태가 수영을 돌아보며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수영은 아들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준태가 있어서 행복해.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한편 일성은 영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영의 집을 다녀온 이후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일성은 손자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습니다. 오래전 전 젊은 여자를 내쫓고 임신한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협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결과 손자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홀어머니가 혼자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자신들을 살렸습니다. 일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두는 것이었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태성이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 태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태를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수영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도 후회였습니다. 부모의 반대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시절 자신은 더 강했어야 했습니다. 더 용감했어야 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영아. 미안하다, 준태야.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고 태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재에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영의 집에서도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준태는 방에서 잠들었고 수영은 거실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수영은 거실에서 일어나 준태의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수영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영은 눈을 감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